방금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웃기죠?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혼한 지 2달. 제 병을 안 순간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더군요. 늦은 오후 병실 창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머리맡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사람이,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인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 무표정하던 얼굴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는 무겁게 다가오더니 제 침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은 떨리고 눈동자는 흔들렸죠.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제발.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지면서도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 속에 담긴 신호를 보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사람이죠. 2달 전 법률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이미 제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가치가 없었죠. 그는 언제나 일이 먼저였고, 저는 늘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제가 병원 진단서를 손에 쥐고도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사람은 관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나를 돌볼 게 뻔했으니까요. 동정으로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인다고요? 그 눈물이 과연 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후회를 씻기 위한 건지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은 서늘했고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를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제 도장 하나뿐이었죠. 박철수,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몇 년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선을 마주한 적도 없었고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손에 들린 펜이 서류 위를 스칠 때 쿡 하고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구나. 변호사가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정혜 씨,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훑었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은 평범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아무 감정 없는 숫자들만 나열돼 있었죠. 그 숫자들 속에 20년째 인생은 한 줄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죠. 이 순간 저는 이미 제 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으니까. 박철수는 서류를 건네받아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택배 영수증에 사인하듯 아무 의미 없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팠다고 해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라는 걸요. 서류를 덮는 순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류 사본은 각자 챙기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 사람한테 절대 빚 안 지고 간다. 내 병은 내가 감당한다. 내 인생도 내가 감당한다. 문을 나서는데 시댁 식구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 몸 건강해라라는 공허한 말뿐. 그들의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이제 남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순간 제 가방 속에는 이미 준비해둔 건물 등기권 리증이 있었습니다. 시댁이 철순의 가게라고 부르는 그 건물,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꺼낼 카드니까요. 밖으로 나서자 박소연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시간은 내가 쓴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어깨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 문을 여는 날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죠. 이혼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다른 궤도로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현관 앞에 서니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이었고 목소리도 변함없었죠. 왔어. 들어와. 그 짧은 말 속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저를 전 부인이 아닌 살던 사람 정도로만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제가 쓰던 머그잔이 놓여 있었죠. 20년을 살았는데 저는 이 집에서 그저 흔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적은 지워지기 쉽죠.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꼭 필요한 옷만 골랐습니다. 몇 벌의 블라우스, 두꺼운 코트,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 앨범을 꺼내는데 안쪽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병원 명세서와 약 처방전. 순간 숨이 막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숨겨둔 가방 속 이야기의 일부였으니까요. 옆에서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 며칠 맡아둬. 새 집 정리되면 찾으러 올게. 그는 무심하게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 병원 기록, 약,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 맨 뒤에는 건물 등기 사본도 끼워 넣어뒀죠. 언젠가 이 사람이나 시댁이 저를 무시하려 들면 그때 꺼낼 카드였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나서는데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건강해라.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건강은 내 몫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 인생의 여백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가방 속엔 그 사람이 절대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에 짐을 내려두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옷, 부엌 살림 몇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래된 가죽 가방. 그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바라봤습니다. 손잡이는 해져 있었고 가죽 표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엔 낡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제 지난 1년의 기록이었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약 봉투 몇 개. 각각의 봉투에는 복용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제 이름과 병원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에서 대학병원 암센터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약 봉투를 옆으로 밀어놓고 가방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병원 진단서였죠. 폐암 사기 다발성 전이. 날짜는 1년 전. 그날 저는 의사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1년 전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게 여러 치료 방법과 예상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철수는 이걸 알면 의무감으로 나를 붙잡겠지. 그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관심이나 애정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대할 게 뻔했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으로만 봐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진단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는 병원에서 받은 책자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매달 치료 일정, 검사 결과, 의사 이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건물 등기 사본이 끼워져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건물, 아직도 시댁은 자기들 건물이라고 생각하겠지. 저는 그 서류를 다시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딸 소연조차 이 가방 속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꺼낼 거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소연. 엄마, 괜찮아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 가방은 이제 제 방패이자 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 앞에 이걸 꺼내들 날이 올 겁니다. 이 집 사람들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자, 박철수의 여동생이었죠. 언니, 잠깐 들를 수 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 속에 예의는 없었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비오는 오후 우산을 쓰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이미 남대하듯 차갑더군요. 정희 씨, 이제 남이니까 편하게 말할게. 시어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철수네 가게 일에 끼지 말아요. 이혼했으니 더는 상관없는 거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가게 건물이 누구 명의인지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주제에 나한테 끼지 말라니. 박미자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없으니 오히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언니, 체질의 가게 일은 안 맞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까지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동상가 건물 등기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테이블 위에 톡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거 좀 챙기려고요. 원본은 집에 있고요. 시어머니와 미자가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게 건물 등기예요.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순간 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 웃음을 똑같이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모르면 알면 돼요. 앞으로 임대료는 부동산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제 그 가게는 제 수입원이에요.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자가 뭐라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계약서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이니까 더 깔끔하게 하는 거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제가 그저 떠난 여자가 아니라 돈줄을 쥔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가게 건물이 제 건지 그 사람이 알게 된 날,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박철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이었지만 눈매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정희,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손에는 등기부 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급히 떼어본 모양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물었습니다. 뭐가? 가게 건물이 4명이로 돼 있다고.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숨겼다고 내가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나? 저는 일부러 찻잔을 집어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거야. 넌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그는 당황한 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런 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부부 사이. 우리 이제 남이잖아.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속으로 그걸 즐겼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사무실 통해서 임대료 처리할 거야. 내가 가게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걸 너도 이제 알았으면 해. 이제 가게 사장은 나야. 넌 그냥 운영자일 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나 지금 내 인생 정리 중이거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인 줄 몰랐네. 저는 바로 받아쳤죠. 나는 원래 이렇게 독했어. 너만 몰랐지. 문이 닫히고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지만 제 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병을 숨긴 여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땐 늘 단정하게 차려입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여전히 제 삶의 주인공으로 보이기 위해서. 오전 9시, 저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스카프를 메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 날짜에 맞춰 항상 이렇게 입는 건 제 스스로를 위한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의사 앞에서조차 저는 환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암센터 복도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의사와 짧은 상담을 마치고 저는 항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안쪽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몸속으로 차가운 약물이 들어올 때마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기석,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인 병문안 왔다가 나가는 길이야. 그의 눈빛은 쉽게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병문안인데 왜 팔에 주사 자국이? 이 사람 눈치가 빠르군.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건강검진 받느라.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가게 일하면서도 느꼈지만 사장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죠. 기석 씨, 이건 내 문제야. 누구 도움받을 생각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결심이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이 오면 꼭 저를 부르세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 건물 임대료 절대 헐값에 주지 마세요. 그건 사장님 무기니까. 이 사람 내 비밀을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감은 잡았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직까지 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언젠가 기석이 제 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하면 보통은 사정도 봐주죠. 하지만 그 세입자가 박철수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일주일 전 건물명의 이야기를 꺼낸 이후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평화로운 건 아니죠. 그날 오후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 나가보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들고 있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커피가 나오자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임대료 말인데 요즘 장사도 힘들고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나?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받을 거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이혼했지만 그래도 정이 있잖아. 20년 살았는데 그 정도는. 그 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지. 저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장사 힘든 거 알지만 내 임대료로 누굴 도와줄 생각은 없어. 내 병원비, 내 생활비 다 내가 벌어야 하거든.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원비? 무슨 소리야? 저는 일부러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나도 나이 들면 챙겨야 할 게 많다는 얘기지. 그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제 태도에 주눅이 드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해. 직접 와서 부탁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내가 내 눈치를 보는 세상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남겨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고삐는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 입은 참 빠릅니다. 그게 칼이 될지 방패가 될지는 누가 먼저 쥐느냐에 달렸죠. 임대료 협상에서 단칼에 거절한 지 며칠 뒤 이상하게도 동네 장보기가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시댁 눈치 때문에 마트에서조차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늘었죠. 윤정혜 씨, 그 가게 건물주였다면서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예전부터 형편없게 대하더니 잘 됐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시댁 쪽에서 제 험담을 퍼뜨리려다 오히려 자기들 발등을 찍은 거라는 걸. 시장 골목 입구에서 김할머니가 손짓을 했습니다. 정희야, 너 그동안 얼마나 속 썩었는지 다 안다. 내가 건물주라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니까. 이래서 정보는 내가 풀고 싶은 만큼만 푸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저 부모님이 해주신 걸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소연이도 학교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엄마 얘기하던데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고. 그 목소리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은 달랐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윤정의 편을 들고 가게에도 발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끼리 속삭이며 말했답니다. 여기 사장이 세입자래. 진짜 주인은 전 부인이라잖아. 박철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장사하던 손길에 힘이 빠지고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사회적 고립 시작된 거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이혼녀가 아니라 승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을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속이려면 한참 멀었네요. 동네 여론이 제 편으로 돌아선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혜 사장님, 동건물건 말인데요. 누가 매입 문의를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문의자 이름을 듣고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문의자는 박미자, 박철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미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넣으려다 부동산에서 걸렸다는 거였죠. 남의 건물에 손 떼는 것도 모자라 속이려고까지? 저는 부동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매각 의사 없다고 전해주세요. 대신 임대료 인상건은 바로 진행해주세요. 다음 날 정식 통보서가 가게로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 30% 인상. 계약 조항 제호조에 의거. 그날 저녁 박철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30% 인상. 장사 접으라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세 맞춘 거야. 다른 세입자도 다 그렇게 내.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예전에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그때는 부부였고 지금은 계약 관계야.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거야.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철수 씨, 내가 건물 판다고 해도 절대 당신네 식구한테는 안 팔 거야. 그 이유는 당신들이 제일 잘 알잖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들고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입 문의자 연락 끊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대신 임대료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경제적 고삐를 쥔 이상 나는 절대 손을 풀 생각이 없다. 이제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보는 날이 올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임대료 인상 통보 후 한 달 가게 앞 풍경이 변했습니다.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장 골목에서도 철수를 외면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때 시댁과 친하게 지내던 가게 단골들도 더 이상 안 보였죠. 소연이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철수가 요즘 가게 유지비와 인건비도 버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종업원 한 명은 이미 그만뒀다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가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반쯤 빈 매대와 세일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춘 철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죠.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일부러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바빠. 무슨 일인데?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 임대료 인상분 조금만 늦춰주면 안 될까? 아, 그건 부동산이랑 얘기해야지. 난 그냥 건물주일 뿐인데.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철수 씨, 나도 고정 수입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 당신이 힘든 거 알긴 알지만 난 내 생활이 먼저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마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전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우리 사이 지나간 건 다 흘려보냈잖아. 내가 붙잡는 건 나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내 건물이지. 그는 말없이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심리전은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는 매달려야 하고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죠.
가장 의외였던 건 내 편에 선 사람이 바로 우리 딸이었다는 거죠. 임대료 인상 이후 철수는 직접 부탁해도 제가 움직이지 않자 결국 소연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커피 2잔을 들고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한마디로도 무슨 얘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많이 힘들대. 임대료 인상분 잠깐만 미뤄주면 안 되겠냐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힘든 건 안타깝지만 엄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늘 아빠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그동안 엄마 힘든 거 안 보려고 했잖아. 이제라도 자기 힘으로 버텨야 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는 지금 내 생활을 지키는 중이야. 누구도 그걸 대신해주진 않거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엄마 뜻대로 하라고 말할게. 이제 가족 안에서도 내 편이 생겼다. 그날 밤 철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았다. 계약대로 하자. 단 6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조급해지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임대료 인상과 손님 감소로 가게 사정이 점점 나빠지던 철수는 결국 무리수를 뒀습니다. 동네 신문과 온라인 카페의 건물주 횡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거였죠. 내용은 가게가 수십 년째 지역 명소인데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 때문에 존폐 위기에 몰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나한테 먹히게 하겠다고. 문제는 그 글을 본 사람들 반응이 의외였다는 겁니다. 아니, 세입자가 무슨 권리로 건물주 욕을 해? 계약대로 하는 건데 왜 횡포야? 그 건물주가 전 부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냐? 특히 시장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동안 임대료도 안 올리고 참아줬다니까. 전 부인한테 그런 글 쓰는 건 좀 아니지. 결국 철수의 글은 오히려 그를 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뒤 김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희야, 그 글 봤다. 내가 댓글도 달았다니까. 너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버리냐고. 그 집이 미쳤다고. 이 동네 이제 완전히 내 편이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게 사정이 힘드니 그러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철수가 조급해져서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말로는 하루 매상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사도 여론도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모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무릎 꿇는 날이 올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박철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임대료 좀 깎아줘. 아니면 잠깐만 유예라도.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힘들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던 사람. 아픈 몸으로 집안일을 다 해도 당연하다는 듯 넘기던 사람. 이제 와서 지금 무릎 꿇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장사 때문이잖아.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철수 씨, 이건 계약 문제야. 감정이 아니라.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20년을 살았어. 그 정도 정은. 저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 정, 내가 힘들 때는 왜 안 줬어? 순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안하다, 정이야.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조금은 늦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나 곧 이 동네 떠날 거야. 나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넌 내가 없는 세상을 버틸 수 있겠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 그를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은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조용히 가려고 했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제가 떠나기 전날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시장 활성화 기금 관련 회의였는데 가게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당연히 박철수와 시댁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상인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혜 사장님, 건물 관련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제 건물에 들어와 있는 가게들은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겠습니다. 단, 계약 조건을 성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요.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가게 쪽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철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조건을 어긴 곳은 예외입니다. 특히 계약 조항 위반과 건물주 명예훼손이 있었던 경우엔 시세보다 높게 받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당신한테 하는 거야. 회의장 안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철수 쪽을 흘끔거렸고 시댁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상인회장은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 문제죠. 그리고 여기는 공개 자리니까 모두가 증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표정엔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 기색이 역력했죠. 이제 이 동네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는 모두가 알게 됐다. 회의가 끝나자 시장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떠날 준비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은 끝까지 혼자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단 한 사람에게만은 말하고 싶더군요. 떠나기 하루 전 저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깔끔하게 씻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는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서 사본과 치료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자 기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폐암 사기 다발성 전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걸 왜 이제야? 저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박철수나 시댁엔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떠날 거예요. 내 건강과 남은 시간을 그 사람들 없는 곳에서 쓰고 싶어요. 기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두 손으로 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얘기는 절대 제 입에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오고 싶을 때 연락만 주세요. 가게든 뭐든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기석씨. 그 약속 꼭 지켜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날 굳이 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한번 멈추더군요. 아침 일찍 이삿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남은 짐이라 해봐야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기사에게 주소를 건네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방과 깨끗이 치운 부엌, 그리고 한동안 나를 지켜준 창문. 짐을 싣고 나서 저는 일부러 시장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눈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 보이는 철수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매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철수와 시어머니, 박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죠. 이게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광경이구나. 가게 앞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임대료 인상과 매출 하락을 버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골목을 지나가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표현 못할 복잡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후회, 원망, 그리고 조금은 인정.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다 저 여자가.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거기 가서도 꼭 이겨내요. 그 따뜻한 목소리들이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표정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든 무너지든 이제 상관없다. 이삿짐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동네에서의 제 마지막 장면이 끝났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나를 박철수의 전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방감을 줄 줄 몰랐죠. 이삿짐 트럭이 멈춘 곳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훨씬 깨끗했고 파도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짐을 풀며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깔끔한 부엌, 그리고 작은 서재. 여기서는 하루하루를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의 젊은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이사 오신 거예요? 네. 앞으로 오래 지낼 생각이에요. 잘 왔네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만 봐줄 뿐이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녁 식탁엔 간단한 파스타와 와인을 올렸습니다. 한 잔을 들고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시절. 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시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석이었습니다. 도착하셨죠? 건강 챙기세요. 가게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제 나는 과거에 나와도 결별합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아침, 저는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모래 위로 햇빛이 반짝이며 부서졌고 바람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장의 김할머니였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지? 아, 그리고 내 전 남편 가게 결국 폐업했대. 간판 떼는 거 내가 봤어.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요동치거나 감정이 북받치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권의 책을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기분이었죠. 예상보다 조금 빨랐네.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 요즘 동네에서 사람들 피하더라. 아무도 걔네 쪽에 안 붙어. 완전히 고립됐지 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건 내 손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무능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였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고 발끝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과거의 윤정이는 늘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관심, 시댁의 인정, 사회의 시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심판도, 주인도, 승자도 전부 나 자신이었죠. 그들은 제 발밑에서 무너졌고 나는 더 단단해졌다. 멀리 수평선 위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 시작하는 제 삶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을 신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